드디어 세계 최강의 한국산 미사일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현무5의 공개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공개된 현무5는 벌써부터 전 세계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현무5가 9톤의 탄두를 장착하여 핵 수준의 파괴력을 보장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외에도 디펜스 루마니아 등 유럽, 미국의 군사 매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무5의 위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란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상정한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도 44년 만에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중국과 북한은 계속해서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최초로 현무5를 공개한 것은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압도적인 위력을 공개한 현무5의 전술적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1986년에 현무원의 개발로 시작된 현무 시리즈는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무기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함대지, 잠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데도 제도적인 방해 없이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무5는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전술핵 수준의 위력을 낼 수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 전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현무 시리즈와 달리 현무5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한 번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베일에 쌓여있던 무기였습니다. 2024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현무5는 구축 18륜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되어 모습을 드러냈으며, 미사일의 길이는 약 20m, 발사관의 외부 지름은 약 2m 수준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공개된 발사관 직경만 놓고 보면 웬만한 ICBM과 동급의 크기이며, 특히 미국의 미니트맨 시리즈와 비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미니트맨은 트라이던트 SLBM 전략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의 삼두마차로 평가를 받았던 탄도미사일이며, 현무5가 이러한 미니트맨과 비교가 된다는 것은 탄두에 핵을 장착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강의 미국 못지않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는 의미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최대 9톤에 육박하고 총 중량은 36톤의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탄두 중량을 최대한으로 높였을 때를 기준으로 300km 수준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의 군 전문가들은 현무5가 3000km 이상의 사거리도 충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수준인데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을 1톤까지 낮추게 된다면 3000km를 넘어 최대 5500km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무5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더욱 강력한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100m 이상의 관통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군사도발이나 남침을 자행할 경우 평양에 위치한 적의 지휘부와 주요 군사시설을 완전히 초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하지 못하는 현무5가 이 정도의 관통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하는 고각 발사에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인 발사각보다 더 높은 발사각을 통해 로프트 궤적을 형성하며 비행하게 되는데, 고도 500에서 1000km 수준의 외기권을 통과한 후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표적으로 낙하하는 현무5는 무려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9톤의 탄두 중량을 보유한 현무5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게 되면 최소한 500억 줄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 에너지 덕분에
지하 100m 이상의 깊이에 위치한 북한의 벙커와 군사시설도 가뿐히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현무 파이브의 탄두 중량만을 기준으로 낙하 속도와 운동 에너지를 계산했기 때문에 탄두 이외의 중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파괴력은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벙커버스터가 전장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은신처를 초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BLU-109 벙커버스터를 포함하여 총 100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헤즈볼라 수뇌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BLU-109는 미국 등의 나라에서 벙커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탄으로 약 900kg의 중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BLU-109의 운동 에너지는 약 40만 줄 수준으로 한국의 현무5가 무려 1300배 더 큰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가 투하하는 폭탄 형태의 BLU-109와 탄도미사일 형태의 현무5가 무기체계의 중량과 속도 측면에서 당연히 많은 차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이 BLU-109 등을 100발이나 동원하여 적 수뇌부를 무력화했다는 실전 사례를 고려할 때 단 한 발만으로 100m 이상을 관통하여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현무5의 전술적 가치는 그만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위력이 더욱 놀라운 점은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폭발력도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을 8톤 이상으로 탑재하면 그 폭발력은 무려 TNT 11톤 이상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 포방부가 자랑하는 155mm 고폭탄이 일반적으로 TNT 10kg 수준의 위력을 낼 수 있고 KT즘2가 TNT 700kg 수준의 위력을 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무5의 위력이 새삼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5mm 고폭탄과 비교하면 1100배 수준의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하나의 포병대대가 18문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병대대가 현무5와 대등한 파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대포가 61발 이상의 고폭탄을 사격해야 합니다. 천무에 장착되는 KT즘2는 하나의 포드에 2발씩 장착되며 KT즘2가 동일한 규모의 TNT 파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6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야만 가능한 파괴력인데요. 한국은 11톤 이상의 현무5 파괴력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14톤 이상의 파괴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무5는 탄두 중량에서 나오는 파괴력과 발사 궤적을 통한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술에게 준하는 수준의 엄청난 살상력을 낼 수 있으며 한국은 유사시 최소 20발에서 30발 이상의 현무5를 평양에 발사하여 북한 수뇌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의 전술적 이점은 또 있는데요. 현무5는 미사일의 파괴력과 함께 발사 차량의 기동성까지 확보한 유례없는 괴물 미사일입니다. 현무5의 발사 차량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 18륜 체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동식 발사 차량은 모든 바퀴가 최대 45도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데 이를 활용하면 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이동식 발사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과 달리 차체가 길어 선회가 어렵고 이 때문에 지형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한국은 각각의 바퀴가 모두 45도까지 방향 전환이 가능하여 우수한 측면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형적 제약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춘 것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기동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탄도미사일의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례로 한국은 미국 공군과의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묘사한 표적을 두고 이동하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 이동식 발사 차량의 기동성은 미사일을 제압하려는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탑재한 미사일의 생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현무5의 강력한 성능에 더하여 이를 활용할 우수한 발사 차량까지 보유한 나라입니다. 현무5는 도합 200발 이상 생산 배치될 예정이며 합동 화력함 등 개발 중인 화력 자산에도 추가로 탑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무5 보유 수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한국의 전략 자산을 경계하는 주변국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5 공개에 앞서 44년 만에 ICBM 시험 발사를 시도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 이외에도 일본
일본마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은 초기 계획안보다 3년이나 앞당겨 2026년까지 육상자위대에 배치할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속도로를 이동 중인 초음속 미사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길이가 약 10m 전후이며 현재까지 추정되는 사거리는 약 900km 수준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는 최대 3000km까지 사거리를 증대시킬 예정이며 비행 중 궤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주적인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까지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는 만큼 전술핵 수준의 파괴력을 보유한 현무5의 전략적 가치는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현무5의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더욱더 뛰어난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2월 14일 순항미사일 대결 영상입니다. 2024년 새해 들어서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 30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며 28일에는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동해상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날 포착된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자리한 심포 인근에서 발사된 것으로 볼 때 잠수함 순항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인 1월 30일에 합참은 다시 한번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서해입니다. 오전 7시경 북측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이 발사됐으며 1500에서 2000km 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2월 2일에도 연달아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불장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인 2023년과 재작년인 2022년에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를 이뤘다면 올해 2024년에는 쉴 새 없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별 이유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제일 먼저 포착된 것은 2023년 3월이었고 이후 같은 해에 3번을 더 발사했는데요.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두고 전술핵 공격 가상발사 훈련 진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화살1형과 화살2형이었는데요. 화살1형의 최대 사거리는 1500km이고 화살2형의 최대 사거리는 20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사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불화살3 31형으로 최대 사거리가 2000km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화살1형과 화살2형이 지상에 위치한 고정된 표적을 타격하는 용도의 순항미사일이라면 불화살3 31형은 크기가 크고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크고 이동하는 표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항공모함 같은 것이겠죠. 북한은 발사 플랫폼에 관한 시험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1월 24일에는 지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했지만 1월 28일에는 해상의 잠수함에서 불화살3 31형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성능을 시험했다는 건데요. 북한이 SLCM까지 개발에 성공하여 전력화한다면 SLBM과 SLCM을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수단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해왔으나 이제는 순항미사일 공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순항미사일이라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순항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독일이 개발한 V1 비행폭탄입니다. V1 비행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순항미사일로 공중에서 발사되어 자동으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폭발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V1은 주로 영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 영국의 민간인들과 도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V1의 개발과 사용은 미사일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는데요. 이후 미국의 첫 순항미사일인 MGM-1 메타도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V1 비행폭탄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 MGM-1 메타도어는 중거리 지대지 공격미사일로 제트 엔진을 사용했으며 사거리는 약 1000km에 달했습니다.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둘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비행 경로와 추진 방식입니다. 순항미사일은 지상 혹은 해수면 근처를 비행하며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지형을 따라 날아갑니다. 이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게 만들어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순항미사일은 고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공간까지 상승한 뒤 물리적인 궤적을 따라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초기 추진 단계 이후에는 중력에 의해 추진되며 고도와 속도가 매우 높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추진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순항미사일은 전체 비행 동안 지속적으로 엔진을 사용해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제트 엔진이나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낮은 고도에서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발사 시에만 추진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추진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행합니다. 발사 단계에서 매우 높은 속도를 얻은 후 중력만을 이용해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현대 순항미사일은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으로 특정 목표물에 대해 고도의 정밀도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대체로 저고도로 비행하고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며 항법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경로를 따라 목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 및 운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편이라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파괴력이 떨어지고 유지보수에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어 운영이 복잡합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이유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에 따라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 그리고 해상발사 크루즈미사일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ALCM은 적의 방어망을 피해 멀리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고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적의 방어 시스템을 회피하면서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GLCM은 이동식 발사대나 고정된 발사시설에서 발사되며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면서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또한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과 함께 적의 방어망 내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LCM은 잠수함이나 함정 같은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로 해상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약을 덜 받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발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순항미사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러시아의 칼리브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 등이 있는데요. 그중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역시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전쟁은 언제나 토마호크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기 시작한 건 1991년 걸프전 때부터입니다. 걸프전에서는 288발 정도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됐고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미국과 영국은 800발이 넘는 토마호크를 발사해 적의 주요 시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토마호크의 사례만 봐도 순항미사일의 위력과 활용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북한이 최근 연이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살2형과 불화살3 31형의 경우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2시간의 비행이 가능하며 사거리는 1000에서 1500km에 달합니다. 성능만 봐서는 토마호크나 한국의 현무3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나 현무3와 다른 유도, 비행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순항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와 위성항법장치 등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현무3에는 이외에도 첨단 기술인 디지털 지형대조항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DSMAC는 발사 전에 미사일이 비행할 전체 경로의 3차원 디지털 지도를 메모리에 저장 후 미사일에 장착된 전자광학 카메라가 촬영한 지형과 대조하면서 날아갑니다. 따라서 DSMAC 방식의 순항미사일은 목표물까지 비행하는 경로의 지형과 지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초저공 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속의 미사일이 지표면 30m 정도 위에서 숲이나 계곡, 빌딩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으며 목표물로 날아간다면 탐지가 극히 어려워 적은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파괴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DSM-AC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지형과 지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 각지의 지형정보 데이터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미연합군 체계에서 미국의 지형정보 데이터를 받아서 현무3 등의 순항미사일에 적용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서 토마호크나 현무3처럼 초저공 비행을 하지 못하면 요격이 어렵지 않은데요. 맨패즈는 물론 심지어 보병의 기관총에도 요격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북한이 협박하듯이 발사한 최근의 순항미사일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북한이 ICBM을 개발한다는 정황을 포착했을 때만 해도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ICBM,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발사한 순항미사일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뤄진다면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심은 버려야 강건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1월 14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크게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대륙간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거리 10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1000에서 3000km 사이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름 그대로 대륙 사이를 넘나드는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500km 이상의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은 MRBM과 ICBM의 사이 체급으로서 3000에서 5000km 사거리를 갔습니다. 즉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박범 아래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사거리의 한계상 SRBM이 전선과 전역 단위, MRBM이 전구 단위에서 사용되는 전술급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IRBM부터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국 이외의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급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IRBM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해당 미사일을 사용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IRBM급 미사일을 날리기에는 종심이 너무 짧습니다. 전쟁의 지리적 범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단위로서 전선은 아군 부대와 적군 부대가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과 그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 전역은 전선에서 한층 더 넓어진 단위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특정 지역 자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한계야전군급 부대가 충돌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리 군의 편제를 예로 들면 제1야전군 기준 세계군단 10개 사단과 그 작전 범위 일대를 전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대략 도단위 넓이를 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들어맞습니다. 한편 전군은 셋 중 가장 큰 단위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대단위 지역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가 단위의 충돌이 벌어지는 지역을 전구라고 부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긴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발생한 전면전이 아시아 대륙 전체로 번진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투를 한반도 전구라고 분류하는 식입니다. 보통 전구 단위에서는 IRBM 이하급 탄도미사일이 폭넓게 사용되는데요. 사거리가 길수록 적의 후방을 타격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 단위의 전쟁이라면 사거리 3000km 이하의 MRBM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이상 가는 사거리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선 비용 문제가 크고 스펙상 이웃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탓에 쓸데없는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수도인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군사분계선이 40km 남짓이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원산에서도 180km면 충분합니다. 이쯤이면 차라리 북한판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 동시에 예산 싸움입니다. 어느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들고 있고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가 장기전의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가난한 나라인 북한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들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안하면 북한 극초음속 IRBM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과밀 확률이 높습니다. 예컨대 원산에서 약 3,300km 떨어진 앤더슨 공군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B-1B 랜서, B-2 스피릿, B-52 등 전략 폭격기가 유사시 한반도에 해구산을 전개하기 위해 출격 대기 상태로 이륙을 준비 중인 바로 그 공군기지를 말입니다. 또 괌아프라 항구에는 미 해군의 기지가 소재해 있으며 미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주둔 중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괌을 타격한다는 건 곧 전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홀로 북한과 중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모두 상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은 우리의 최대 동맹국이고 동북아 안보의 균형을 지키는 키스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지금보다 배 이상 강력해지는 게 아닌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IRBM을 이용해 괌을 타격할 것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서 진짜 중요한 건 IRBM이 아니라 극초음속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IRBM은 거의 완성형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 형태인 HCM과 탄도미사일의 글라이더 활공체를 결합한 HGV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중 HGV는 종말 단계에서 탄도 궤도를 포물선에서 수평 비행으로 활공하는데요. 초기 탐지가 비교적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HCM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IRBM은 이 HGV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HGV는 고도 50km 지점에서 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하며 물수제비 같은 활공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수의 정보 채널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IRBM 역시 약 50km의 정점 고도에서 500에서 1000km를 비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사실상 북한이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언제든 극초음속 SRBM, 극초음속 MRBM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HGV는 매우 낮은 고도로 활강하기 때문에 레이더 추적이 어렵고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을 유지하면서도 복잡한 회피 기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군에서 HGV와 기동식 재진입체 MARV를 구별하는 이유인데요. 그러나 익히 알려진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마법의 무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팩3 패트리어트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KAMD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인 수준인데요. 관건은 대한민국이 도발 원점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북한의 미사일을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방공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바로 LSAM-2입니다. 전기형인 LSAM은 이미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2025년부터 양산을 준비 중이며 LSAM-2 역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최소 사드 이상의 요격 능력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 단계 요격 능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LSAM-2의 개발 목적부터가 애초에 북한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이었으니 당연한데요.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방사청은 LSAM의 개발 기간은 2035년까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은 미국조차 걸음마 단계인 최첨단 기술입니다. 오히려 국제 발전 추세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에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해도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 가슴 한구석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북한을 한민족의 카테고리로 묶는 건 무의미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안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독보적인 개발 속도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